안녕하세요. 표준한방 이현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김용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호남 민심을 모욕했고 혁신은 안 하고 패권 정치만 강화했다. 최소한의 정치적 신뢰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 대표가 민심을 모욕하고 신뢰도 없고 패권만 강화했다는 건데요. 누가 뭐라 하건 문 대표는 자기 갈 길 가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공권력을 부정하고 종교시설에 숨더니 이제 자기를 숨겨주고 있는 조계종, 조계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법원도 종교도 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채널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는데요.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탈당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지금 혁신제도에서 평가 하위 20%가 배제된다는 그런 데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탈당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탈당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도 아닐 것이고 그냥 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정치인인데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이런 겁니다. 지금 탈당 얘기하는 사람들은 배지 달라고 국회의원 욕심에 공천 못 받을까 봐 저러는 거다. 그러니까 탈당하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배지 욕심 있는 사람. 그리고 탈당 얘기는 자기 협박하는 거다. 그냥. 그리고 국민은 내 편이고 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얘기를 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요. 나를 압박하는 거다. 글쎄 저분이 저 탈당하는 사람도 너 나 압박하는 거지. 너 정말 나갈 건 아니지. 너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 아마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국민 좀 동원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고 난 뒤에 나중에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지. 국민이 왜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내분까지도 국민이 계속 보고 탈당하면 돼, 안 돼, 이런 것까지 국민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 주승용 의원이 지금 모욕 줬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탈당하겠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특히 문재인 대표의 예. 리더십 때문에 탈당하겠다 이러는데 너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탈당하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진짜 아주 결별하자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듣지 않으면 문 대표 본인 얘기를 본인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거다.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탈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 구체적인 내용이나 강론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면 부정부패 척결 같은 경우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나 친노 측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도 없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낡은 진보 청산 같은 것도 운동권 문화를 갱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 이렇게 무관심한 이게 안철수 의원 쪽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나 친노 이른바 패권 쪽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분이 없다라고 오히려 되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서로 상대방을 자존심을 긁어놓으면 안 되는데 너무 공천 컷오프 때문에 그만뒀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은 완전히
진짜 소인배가 되는 거죠. 게다가 도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 본인 편 안 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없는 거니까. 예의를 지켜줘야지. 옛날에 99년도에 우리나라에 프리첼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프리첼 인터넷 소사이어티. 그게 왜 망했냐면은 유료화를 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고객이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료화를 했거든요. 그게 고객을 못 오겠네요. 굉장히 유명한 그 싸이월드 못지않게 유명한 건데 11년 만에 문 닫았어요. 고객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이것도 비슷하게 너무 상대방 이렇게 화가 나면 찢어져도 아주 찢어지고 오늘 문 대표가 관훈클럽 가서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판결을 그립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했냐면 여자 둘이 자다가 자기 애를 깔아 죽이니까 압사시키니까 그 옆에 있는 그렇죠, 애를 이거 내 애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가짜 엄마는 애를 잘라달라. 잘라달라. 그리고 왕이 그래 진짜 엄마는 자르느니 내 애가 아니니까 줘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잘라달라는 사람은 가짜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다 그랬는데 나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분당이냐 또 지금 혁신전대냐 기로에 있는 게 나는 솔로몬의 어머니라면은 혁신전대가 아무리 나쁜 거라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갈라쓴 것 같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사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적으로 혁신을 주장하지만 국민과 당원이 요구하는 혁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권 정치만을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호남은 4월 재보선 때부터 민심의 경고등을 켰으나 대표는 호남의 민심을 애써 무시하며 오히려 모욕했습니다. 대표와 저 사이에 최소한의 정치적 신뢰도 없었던 것입니다. 패권주의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핵심 지지층을 모욕하고 패권만 추구하면서 최소한의 정치 신뢰도 없는 사람이다. 이보다 더 나쁜 정치인이 있습니까? 이 표현만 그대로 믿자면? 일단 최소한의 정치 신뢰가 없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어제 바로 주승용 최고위원이 이제 항의하는 뜻에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새에 바로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두면 그 자리를 바로 채울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안을 바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최고위원들 다 사퇴해도 상관없다. 금방금방 자기 최고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주승용 최고위원 서운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 발언 중에서 저는 저 얘기보다 더 중요한 발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는 악마가 있다. 야당에는 악마가 산다는 말이 있는데 예. 야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향을 바로잡고 가면 악마는 고개를 숙이고 숨어있지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파벌 다툼, 당권 다툼이 일어난다. 근데 결국 이 악마를 잡지 못했다. 악마가 누굽니까? 악마를 직접적으로 비유한다기보다는 어떤 친노, 문재인 대표 어떤 좀 패권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참 야당이 참 난립니다. 악마도 등장하고요. 이제 모욕, 민심을 모욕했다. 최소한의 정치 신뢰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방금 이남희 차장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갈 때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예. 사실 정치라는 것은 크게 보면 명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쟁하는 상대가 있을 때는 그 명분도 존중해주고 내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데 문 대표는 보니까 상대방의 명분을 다 뺏어버리고 예. 오직 명분은 내 것이고 너는 억지다 아니면 국민이 반대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자꾸 몰아세우니까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계속 건드려가지고 이래도 안 나갈래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는 형국인데 그러면 문재인 대표로서 물론 정치인이 당을 장악하는 장악력을 키우고 싶기도 하고 리더십을 강화시키기도 하다. 그다음에 내가 모처럼 만들어진 이런 구도를 내가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런 욕구는 굳이 탓할 건 없지만 적어도 상대방을 최소한 정치 파트너로서 존중한다면 내 입장은 이러니까 당신 입장은 이렇다면 우리는 여기서는 합의할 수 있고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갈라서는 수밖에 없다든지 좀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다시 말을 할 때는 자신은 화합론자고
자신은 포용론자고 상대방은 무조건 튀어나가려는 나쁜 오직 사람이죠. 예. 오직 공천에만 그 눈독을 들이는 그런 사람, 이를테면 정상배로 몰아붙이면 이건요 제1야당의 그 대표로서는 금도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더 충격적인 건 이종걸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무를 당에서 해야 되는 자기 대표로 당무를 거부하는 게 오히려 당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에서는 당을 위해서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당무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당을 위한 얘기다. 이쯤 되면 뭐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를 거부하는 게 최선이라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비주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관된 요지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당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총선이나 대선 치러봐야 의미가 없다. 지난번 4.29 재보궐선거, 12.8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은 확인되지 않았느냐. 예. 이 아까 주승용 최고위원도 민심의 경고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통계로서 확인이 된 게 뭐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5% 정도밖에 나오질 않고 그리고 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전남 신안이 투표율이 무려 64.5%가 나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3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는 다음번 총선, 대선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되고 문재인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 싶은데요. 문재인 대표는 누가 뭐래도 본인은 정당했고 나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시죠. 제가 대표되고 나와서 두 분의 인사 동안 친노는 단 한 명도 제가 가깝게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친노는 거의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인사를 했던 것이 우리 당의 현실입니다. 본인은 친노 인사를 한 번도 중요한 적이 없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표께서 좀 본인이 현실과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전에 뭐 단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비주류 뭐 예를 들어서 최대천 의원 정책위의장 임명하면서 비주류 맞습니다. 하지만요 문재인 대표 가장 중요한 공천 권한을 갖는 사무총장 자리에 범친노인 바로 최대성 의원을 임명하면서 아주 비판이 거셌습니다. 다른 자리는 친노 주더라도요 사무총장을 오히려 비주류 인사를 임명했더라면 논란이 없었을 텐데 최대성 의원 그렇게 반대에 부딪혔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힘을 보였습니다. 수사무총장의 친노 김병엽 네. 의원 인정한 적도 있고 아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표 거짓말한 거네요, 새빨간?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아니면 본인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친노라고 생각 안 할 왜냐하면 수 뭐 있는 여러 거죠. 가지 뭐 민생본부장의 뭐 정성호 의원이나 당직 네. 맡은 분들 중에서 뭐 김한길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국 공천에 관련된 인사, 뭐 김경엽 의원을 수석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한다던가 최대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던가 결국은 알짜 자리는 결국 친노가 독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 주장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면 저는 뭐 문재인 대표께서 새빨간 거짓말하는 분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나는 친노를 한 번도 좋은 자리에 임명한 적 없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좋은 자리를 안 줬다는 거하고 당을 일방적으로 이끈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그다음에 왜냐하면 사실 전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체제인데 내가 누구 무슨 자리 줬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자꾸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했다. 이것은 정치 행위에 있어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어차피 그 판단은 그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 대표가 계속 저렇게 주장하면 자기 주관적인 정의관, 주관적인 도덕관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지 상대방도 일리가 있는 말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도 없고 고려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문 대표는 뭐 생각은 뻔합니다. 하나죠. 자, 가실 분 가세요. 그래봐야 가실 분도 없겠지만은 지금 이런 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돼요. 짧게 설명을 하자면 뭐 이게 중요한 당직에 친노를 안 쳤냐 안 쳤지 않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단 한 명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 그리고 혁신위원회 자체가 이게 친노 일색이라는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혁신위에서 만들어 놓은 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다음번 공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이게 비주류 입장에서는 비주류를 학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음번 공천이라는 기준까지 보면은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약간 좀 궁색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갈 때 빨리 헤어지자. 그렇게 마음은 정해놓고 명분을 가급적이면은 안 줄라다 보니까 저렇게
무리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저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저 5차원 세계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아, 누구나 5차원.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하니까. 본인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문재인 대표고 선거대책 그 위원장이 문재인 문재인 대표. 대표고 본부장은 한상균 저 민노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 갈 때 가더라도 좀 더 서로 페어하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모양이 너무 좀 안 좋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정치와 민주연합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 제1야당이 쪼개지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뭐 제1야당이 쪼개지든 말든 한번 국가와 우리 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주장들이 맞는지, 왜 이렇게 쪼개졌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해 10월, 11월 상황인데요. 문재인과 안철수 대표가 지난 10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그 혁신적인 진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문화를 비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왜 네. 아직도 운동권적 문화에서 못 벗어나는가? 아주 좀 그 시시해오던 결국 그렇죠. 좀 그 부분을 문재인 대표, 건드리면서 문재인 측근들이 운동권 문화, 여전히 80년대 운동권 문화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충돌이 있는 거 저도 출입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또 하나 또 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기 실패에는 관대하지만 남의 실패는 물고 늘어지는 이중성. 정말 나쁜 건데요, 이거. 문제다. 네. 그리고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 이거는 뭐 아마도 이제 뭐 한명숙 전 한명숙 전 총리일 대표나 테고.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은 사법 살인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들 이런 걸 문제 삼은 것 같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 가지고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문제다라고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운동권 문화에 갇혀 있고 본인 실패는 관대하고 뭐 본인이든 로맨스남의 스캔들 이렇게 돼버리는 이중성. 사실 이중성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거기에 아마 뭐 한명숙 총리 얘기 말고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이 얘기는 아마 문재인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문재인 대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보시죠. 자, 낡은 진보 청사는 형용 모순이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는 새누리당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프레임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반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안철수 전 대표가 화가 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면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이 식으로 거의 뭐 이런 얘기는 그런 거죠. 공산당 얘기죠. 공산당.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이 식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나. 여기서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표가 반박도 또 역시 너무 인색하게 했어요. 뭐냐면 형용 모순이라면 진보는 항상 새 것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 상대방의 논리를 정면으로 말이죠. 그건 예.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려버리면 그럼 진보라는 것은 늘 이런 말하고 같이 연결되고 그게 그걸 동의합니까? 그게 새것 이것하고 아니죠. 그 진보라는 것은 진보라든 그 보수로 가르는 것은 그 이념적인 구분이지 거기 새것하고 헛것하고 구신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된다고 그 형용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단히 모욕적인 말이다 이 말이죠. 뭐 당신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같이 정당을 이끌어가는 같은 지도자급의 인사에 대해서 또 같은 정치 파트너로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거는 그건 좀 당대표로서 안 좋은 것 같고 또 말만 나오면 당신 그거는 새누리당 프레임이야. 뭐 그 말만 나오면 그거는 꼭 말해줘. 북한 공산당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옛날에 소련이나 이런 데서 무슨 말만 나오면 그거는 미국 말이야. 그것은 뭐 대한민국 말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든 반동이 되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나 이제 논리 구조가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민주 정치를 대표하는 그런 정당의 주요 정당의 리더로서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네요. 예, 어쨌든 현대 야권의 분열에 관한 국민의 결정권은 아마 최고 지지층인 호남 민심이 문재인 또는 안철수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김범태 광주 부패방지시민센터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호남 민심을 모욕했다 이런 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않아서 받아들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호남 민심을 모욕했습니까? 문 대표 행보를 보면
사실상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 지난 11월 18일 야권 심장부인 광주조선대학교에서 문안방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행위는 호남 홀대론을 넘어서 민심의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날 호남 출신으로서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께서 신당을 추진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예. 하필 그날 와서 광주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호남 민심을 모욕하는 행위다. 특별히 호남 민심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매년 총선은 물론 대선 필패라고 보고 있는데 예. 단지 호남권 의원들은 기분 챙기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민심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소리를 조금만, 예, 볼륨을 낮춰주시면 잘 들릴 것 같고요. 대표님, 본부장님 혹시, 그러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남 민심을 모욕했다라고 하면, 혹시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거나 신당을 만들면 호남 민심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해 줄 것 같습니까? 예, 아마도 내일 호남 지역 많은 인사들이 야권 신당 통합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에서 예,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 탈당을 통한 야권 신당 합류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보다 예, 안철수 의원과 함께 야권 재편을 통한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을 통해서 예, 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바라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통화 연결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을 문재인 대표 대신에 지지를 해줄 거냐라고 물었더니 뭐 반은 긍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호남의 기존 신당 추진 세력 합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라라고 촉구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안철수, 뭐 천정배 이렇게 쭉 합쳐지면 호남 민심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네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하고 쭉 이번 사퇴하는 거 사실 탈당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왜 줄줄이 나오냐? 나는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칩거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호남 비주류는 깃발 든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비주류기만 모여서 뭐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권을 노리는 안철수 의원을 영입해서 깃대를 들고 그 밑에 좀 뭉치는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저기 지금 몇 명이 탈당할 것인데 해서 이제 문병호 의원이 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분 얘기는 적어도 30명 정도 나가지 않을까. 30명이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거의 분당 수준입니다. 치명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1차로 한 10명 전후 2차, 3차까지 하면 한 30명 이상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탈당 의원 세력이 한 30명 가까이는 규합이 가능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탈당 명분은 충분하죠. 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총선,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뭐 선거에 패배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우리는 누구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선생을 모시고 오겠다. 반기문 총장은 우리 당 사람이다. 실제로 반기문 사무총장은 저 장관을 지냈고 공무원 출신 때문에 어느 당에도 몸을 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출신이라 이 말은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무심양명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야당에 더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당에 모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제3의 희생양을 찾는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 11월에 저 손학규 대표 있을 때 그때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저 문재인 저쪽 측을 같이 영입하는 거를. 예. 근데 박지원 의원도 많이 반대하고 했는데 결국은 영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손학규 의원이 결국은 오히려 당권도 뺏기고 대통령도 못 나가고 지금 강진에서 장작 준비해놓고 추운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안철수 의원이 또 3년 전에 또 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또 팽을 당하고 쫓겨나게 생겼죠. 이제는 안철수 의원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분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네. 지금 상황을 안다면 반기문 총장이 뭐 지금 새정치로 들어갈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저런 발언들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문재인 대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피해가는 얘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분당 사태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기문 총장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고요. 반기문 총장이 갈 리도 없죠. 본인이 이런 정치 노선에 그나마 굉장히 많이 잔뼈가 굵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관전자로서 이런 많은 관록으로 볼 때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가면은 친노 패권에게 본인이 이용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할 리가 없고요. 여권 후보로 나오지 않고 야권 후보로 나오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생자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요. 문 대표는 그런 말씀 참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누구 사람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키워줬다 이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어느 정부도 만약에 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야 지금 안 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키워줬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신 와서 저분을 반기문 선생을 떠받들어서 키워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와서 내 지도력을 뒤에서 좀 뒷받침해서 강화시켜달라는 이런 만약의 주문이라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 어린아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단호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의 변도 매우 단호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단호한 말씀을 연일 어제 이어 오늘에도 내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얼마나 단호하시냐는 손 동작을 보면 아시는데 손을 주먹을 쥐고 이렇게 탁탁 몇 번씩 치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본인은 굉장히 좀 조급하다, 급하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일 정기국회가 마감이 됩니다. 이 노동개혁 법안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오늘 아주 강도 높게 국회를 비판한 겁니다. 예, 국회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는데 국회가 어떤 집단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 주기를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립니다.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국회를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청년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매우 나쁜 사람들의 집단이 됩니다. 대통령의 비판이 나름 의미 있고 적절한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아니면 맞다 하더라도 조금 과한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표현은 좀 과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는 틀린 얘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요. 적어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민생 안보 법안 6개 이거는 이 2일날 올해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약속을 했거든요. 내일까지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 2%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법안들 통과돼야 그나마 원샷법이라고 해서 기업들 활력 부추기는 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약속했으면 통과시켜야 되는데 왜 이런 약속조차 지키지 않느냐는 비판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노동 관련 5개 법안 이것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그래야지 청년들이 일자리 나온다라는 게 그 외국 일본 사례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득권 집단이라고 표현한 예를 들면 뭐 귀족노조라든가 강성노조 이런 기득권 집단의 편에 서서 법안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게 국회가 아니냐. 적어도 내용상으로는 그다지 틀리지 않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거기서 이 기득권 그다음에 이념 프레임에 갇혔다. 이 정도는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말이죠.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를 유도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이 정권 뭐랄까 다시 찾는 것을 이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요즘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하는 걸 보면요 어떻게 하든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거나 이 정책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 중에도 핵심이 되는 것들을 지금 계속 비토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오히려 자꾸 이끌어서 결국은 그것을 반사이익을 얻겠다. 혹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거야말로 이 정당이 우리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장래를
이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정치 투쟁하고 권력 투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려되니까 오히려 박 대통령의 기득권 또 이념 프레임에 갇혔다 이 정도는 뭐 심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예. 말씀하실 때 남성의 언어하고 여성의 언어를 적절히 잘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남성의 언어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직접 찍어서 얘기하는 표현하는 거고 여성의 언어는 관계를 중요하시게 하기 때문에 예. 남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 좀 모호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여성의 언어라면은 예, 문재인 대표가 옛날에- 여성의 언어네 그러면. 예. 예, 옛날에 뭐 진실한 사람 뽑아달라 뭐 이런 얘기들 은혜 뭐 이런 얘기는 좀 여성의 언어라면은 오늘 국무회에서 국회에다 대고 한 거는 이건 남성의 언어다. 그렇지만은 조금 약간 과격한 면도 물론 있는데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다. 네. 다만 이제 야당 의원한테도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봤으면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좀 예. 오바마가 왜 야당 의원도 많이 만나고 전화하고 설득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네. 맞는 얘기이긴 한데 좀 간접화법으로 하지 말고 직접 좀 더 좀 마지막까지 하루라도 좀 해보는 게 좀 어떠냐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이런 강렬한 직설화법이 실제로 효과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쁜 대통령, 네. 암덩어리, 혼이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게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적으로 저는 저 레토릭을 쓰는 거는 예. 저게 나 한 사람 화풀이는 되는데 사실 저런 말은 상대방의 내가 공격하려는 상대방에 전혀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것보다는 정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저 야당 그 지도부를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거기서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국민을 향해서 자 이분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분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선 저렇게 공격적인 레토릭부터 먼저 쓰시면 예.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저걸 또 역공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대통령께서 뭐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으신데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역정에 의해서 어떤 말투, 어떤 주장들, 메시지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자리를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쟁을 할 때 왜 커트칼 테러 당했을 때 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이분의 인생 역정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까지 하면 좀 듣기에 끔찍하실 건데 너무 얼굴이 이렇게 크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수박 쪼개지듯이 이동치인데 거기에 이렇게 누워갖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도 테러로 흉산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테러로 돌아가셨는데 나까지 이런 테러를 당했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뭐 이미 한번 죽은 목숨인데 덤으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한번 해보겠다. 굉장히 직설적인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내각을 하겠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저럴 때 보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서 나 죽다 살아났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남은 인생 누가 뭐라 하든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부분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하나 얘기를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분이 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확 틀어놓고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리 바깥으로 나갈까 싶어서. 그 의연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슬픔이나 이런 거를 속으로 사귀고, 그거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주신 교훈이에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억제됐고, 그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쭉 간다. 이것에 대통령의 과거 일기를 보면 이거 결정판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일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나의 책은 한마디로 투쟁이다. 가장 내가 원치 않는 생애 방식,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예, 하나 더 보시죠. 1989년의 예. 일기고요. 또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옛날에 본 검객 영화가 생각난다.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검객에게 끊임없이 방해꾼이 따르고 배신과, 여기서 배신이 등장합니다. 고통 등이 이어진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런 고통이나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룬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박 예. 대통령이 뭐
그 젊은 시절 겪었던 고통들은 어떤 또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아주 큰 고통인데 그걸 좀 인내하면서 투쟁이다. 나의 생은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 너무 나의 인생은 투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협하고 사람들과 만나는데 좀 불편하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아닙니까? 타고난 아마 성격도 있을 거고 체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모든 얘기는 많이 듣고 또 귀는 열려 있지만은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그 이후에 설명하는 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결단력이 강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런 소통이라고 흔히 불리는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금 취약하다는 면이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뭐 주변 사람들이 보완하기에는 또 다음번 대권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박 대통령의 말씀이 YS나 DJ처럼 단문 단답하면서 핵심을 메시지를 국 찌르는 게 혼을 던지는 오래 생각해서 충격을 많이 주는 그런 말, 생각을 많이 또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 그래서 호소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대표는 뭐 육참골단이네 내 살을 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는 등 어제 시도 올 거였는데 여기는 누가 써준 것 같은 게 약간 진실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진실성이 강하고 또 하나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이종걸 의원이 3년 전에 어디 페이스북에 욕 쓴 거를 이번에도 얘기하고 예. 또 은혜 글을 갚는다는 것도 어디 벨기에인가 어디 상용사가 은혜 좀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했다고 3년 전에 얘기한 거를 또 얘기할 정도로 기억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이 세상은 은혜는 바위 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가 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강할 땐 독재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강해야 되지만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은 많이 대화라는 거니까 조금 예. 더 말씀은 메시지도 붙고 그 교과서 투쟁할 때도 분명하게 해서 참 우리가 종북하고 싸우는 것도 확실하게는 얻었지만 조금 더 배려하는 언어가 지금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하나 좀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속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뭐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냐 어? 그런 거 원망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몰랐을 건데 고통스러운 시절은요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왜 빨래해서 막 하듯이 부모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려다 보시면 힘내서 잘해라 어? 그렇게 격려를 해주실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잘해서 그 나라를 한번 좀 국민들 모두 행복한 나라 만들어 봐라 이렇게 격려해 주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는 부모님이 나를 격려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다. 아마 그것이 어떤 형태로 좀 굉장히 직설적인 확보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소망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인데요. 이분이 적반하장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올린 글입니다.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신도의 고위급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사찰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그 전술은 자본과 권력의 수법과 다르지 않다. 결국은 자신을 이렇게 은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조계사에 대해서 정권의 하수인이다. 라는 비판까지 하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이냐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심하네요. 자본과 권력의 수법이다. 본인을 숨겨준 사람들에게 권력의 하수인, 뭐 본인을 고립시킨다. 더더욱 황당하고 한 거는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 조계사를 사용해서 지금 참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래요. 한상균 위원장이 참을까요? 아니면 맨날 그 한 위원장이 안 나가서 제대로 그 절에 다니는데 불편을 겪는 신도들일까요? 주객이 전도된 발언이다. 저분이 혹시 환상 속에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뭐 2천만 노동자를 대변을 자신은 민주노총의 위원장이거든요. 그 2천만 노동자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고 또 더더구나 노예의 삶을 산다는 것도 저분이 노예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민노총에 거기 있는 조합원 대부분이 노예의 삶을 삽니까? 그래서 저분은 지금 무슨 이상한 어떤 착각이나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은 뭐냐? 자신이 무슨 아주 대단한 옛날에 그 민주투사,
그래서 지금 핍박받는 민주투사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다른 축으로 한 정권 투쟁의 제 일선에 나선 반대편의 리더 같은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저렇게 하면요 국민들한테 그냥 이렇게 거부 반응만 받는 게 아니고 아주 희화화돼가지고 우스운 사람으로 코미디언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한상균 대표 이제 그만하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말이죠. 법을 우롱 더 이상 하지 말고 법을 존중할 줄 알아야 자신이 노동 조합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노조의 노총의 위원장을 하면서 법을 우롱하면 되겠습니까? 법을 존중할 분 같으면 지금 이렇게 해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참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조계사와 조계종 불교 그동안 나한테 좀 홀대하고 나 좀 뭐 좋지 않게 하는 건데 참았는데 괜히 못 참겠다. 못 참으면 특히 조계사와 조계종을 상대로 본인이 뭐 또 투쟁을 하나요? 예,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실제로 조계종 내에서 하루 2,000명 신도가 오는데 1,000명밖에 못 들어온다. 굉장히 신도들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계사 신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려와야지. 분명히 2일날 3일날 당신 자진 출두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럼 내려와야지. 왜 거짓말을 해?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 카메라 그만해요. 합창단 보살님들 한 몇 분 정도 오셨어요? 130, 40명 돼요. 130, 예, 우리 올라가면 끄집어낸다니까요. 내릴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못 끄집어내? 입구까지만 끄집어낼 테니까 구속해가지고 가세요. 여기 키 고치는 사람 어디 보이더라고. 어떻습니까? 저런 말을 하는 신도회 간부분들은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지금 한상균 대표는 얘기를 하니까 저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한상균 위원장이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1시간 반 정도, 1시간 좀 전에 다시 글을 올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불편을 감내하시는 조계사 스님, 직원님들 모두 다수의 신도분들께 거듭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신도분들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성 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끄집어내겠다는 말들이 지난번에 남성 신도들이 이렇게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는 내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그럼 여성 신도들이 나서서 나가라고 하겠다까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도시 한복판에서 참 법도 없고 종교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신도들 한상균 위원장이 마찰을 화쟁위원회는 좀 한상균 위원장 입장에서 자기 좀 편을 좀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신도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조계사의 상황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한상균! 뭐 하는 거야? 너 약속했잖아! 나봐 이거! 절에서는 기도 안 됩니다. 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양반들아, 여기 계신 분들 신도분들이시죠? 나도 신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엇박기다냐? 종교야 종교. 조계사의 입장, 조계종의 입장이 매우 난감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정도 상황 됐으면은 뭐 어쨌든 조계사가 조계종의 직영 사찰이기 때문에 총무원장께서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한 저 한상균 씨 정권의 하수인의 자체에다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신도들이 본인의 사찰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라고 한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딱 한 가지 통계 말씀드리면은 이 민노총 아주 대표적인 현대차 노조원 이 48,000명 평균 연봉 9,7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평균 연봉이 얼마요? 9,700만 원. 연봉이 9,7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민노총이라는 조직 자체가 전체 노동자의 3%를 대변을 하고 있고 이 기득권 세력 아까 대통령도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97%의 노동자들이 정말 어떤 생활들 겪고 있는지 그들이 소수자고 약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변하고 있는 게 나머지 97%가 아니라는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본인에게 했던 잘해주려고 했던 신도들한테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일단 인간적인 도리면에서도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아까 우리 이 차장이 읽어준 거기 보면 뭐라 했냐면 이제는 또 화해의 제스처로서 조계종의 불교도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노동자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노동자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임금 노동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특수한 어떤 계급만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는 지금 김 대표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9,700만 원짜리 노예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를 대변한다든지 대표한다든지 이끈다든지 이런 좀 사고방식은 벗어나고 스스로 자기의 본분을 되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5일날 평화 시위한 거는 장기간 조계사에 머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위장된 평화 시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옛날에 독재하고 싸울 때는 이게 절이 양심범 비난처였습니다만 지금은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폭력 시위에 주모자라 지금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양심에 또 흉내를 내면서 양심수 흉내 내면서 또 종교하고 공권력하고 자꾸 갈등을 유발하잖아요. 또 출두할 때는 뭐 도법 스님 손을 잡고 나가느니 자꾸 공권력하고 갈등을 자꾸 유발해요. 이번에는 공권력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오늘 구은수 서울청장이 절에 가서 108배도 하고 상당히 설득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공권력도 언제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조계종 쪽에서도 조금 더 냉철하게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찰이 오늘 최후 통첩을 했죠? 네, 오후 4시부로 예. 바로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 이러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4시까지 자진 출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지체하지 않고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경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4시까지 자진 출두를 안 하면 경찰이 들어가서 한상균 위원장을 끌고 나오겠다 이런 건가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종교시설 내에 들어갔던 사례가 최근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고심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또 조계사에서 끌려 나올 때는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굉장히 몸싸움 또 저항이 거셀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누구와 연합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철수 대표님 나간 거죠? 사실상. 뭐 나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당이 갈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예. 단지 안철수 의원을 잡는 신용은 했죠. 신용, 흉내. 네, 예. 네, 그런 건 명분용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총선에 지고 나서 내가 잘못해서 진 거 아니야. 안철수가 나가진 거지. 나는 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어. 그런 명분 쌓기로 지금까지 잡는 척한 거지 사실 잡은 거라고 볼 수도 없겠죠. 참 뭐 이쪽 저쪽 상관없이요. 네. 정치인들이 참 위선적인 것 같습니다. 속내는 나가라고 하면서 네. 붙잡는 척. 네, 또 명분이죠. 속내는 나가려고 하면서 또 남으려고 하는 척. 예. 그런 게 있겠죠. 네. 아무튼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추측들을 하시는데 안철수 의원이 호남 신당 세력과 네. 손학규 대표 전 네. 대표와 네. 딱 손을 잡아서 뭐 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을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 손학규 대표로서는 차기 총선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안철수 의원은 아직 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또 불씨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암묵적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상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를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네. 다음 대선 후보는 또 양보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양보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있어요. 이해가 있어서 예. 예를 들어 손학규 대표가 나는 이번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하자. 예. 그럼 이건 양보가 아니죠. 전제 조건이니까. 전제 조건이다. 네,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 말고 야권 비주류 중진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김한길이라는 이름입니다. 참 조용히 계신데
안철수 의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네. 김한길, 그다음 김한길 계라고 하는 계파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멤버들이 어찌 보면 화려하고 중요한 분들이세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면 이종구 원내 대표이죠. 중용 최고위원으로 사퇴했지만 민병두, 최재천 이런 분들이 김한길 계고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안철수 의원을 도와주면 된다. 동의되십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김한길 전 대표는 우선 이 친노나 문 대표의 희생자죠. 그러니까 결국 저 대표로서 실패를 한 분인데 그게 계속되는 강경투쟁, 예? 그 계속되는 친노들의 강경투쟁으로 인해서 사실 김한길 대표는 제대로 대표 노릇도 못하고 밀려나 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친노 때문에 쫓겨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밀려난 거죠. 예를 예. 들어서 지방선거도 그래도 선전했는데 결국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그만뒀는데 결국 그 참패가 깊은 그 원인에는 호남 세력의 이탈이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로서는 문재인 의원과 친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복수라고 하기는 좀 유치하지만, 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이 표출될 수도 있는데, 또 김한길 대표의 하나의 특징은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아주 총애를 받던 인물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김한길 의원이 총애를 받았군요. 굉장히 예. 총애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모든 것 뭐 다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총애를 받은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총애를 받은 인물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상징성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자기가 무슨 뭐 대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나 또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욕심이 없군요. 네, 예.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예. 저희가 그러면 그런 이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총애를 받았던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고 거기 이종걸 원내대표도 뒤에서 박수 치고 있고 박지원 의원도 꽃다발 걸어주고 거기에 동교동계 인물들 몇 명 와가지고 이제 호남의 정통은 이제 우리 당이 이었다. 쯤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더 힘이 세지는 영향력이 큰 정당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총선을 거치고 나서는 커지거나 비슷해질 수가 있겠죠. 커지거나 비슷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정의당이나 그런 데하고 친노계가 손을 잡고 정의당과 친노가 손을 잡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좌파들과 손을 잡고 해서 호남신당은 중도 정당, 그다음에 좌정당, 그다음에 우정당 이런 그 삼각 구도에서 총선이 치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호남이 상대적으로 온건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호남이 온건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호남 지지를 얻은 신당은 중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거.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렇게 다 나가라. 심지어는 가끔 상대방에게 굉장히 화가 나는 말까지 해서 다 쫓아내면 탈당하고 나가버리면 그러고도 본인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분의 목표는 대권이니까요. 예. 일단 당권은 넣을 수 없다는 거고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래서 자기 계파 국회의원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대권 주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대권 주자와 이 호남신당에서 나오는 대권 주자가 경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때 이제 지금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 때와 같이 제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호남신당 후보한테 압박을 가해서 문재인 대표가 다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구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구상을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문재인 대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볼게요.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도 1억짜리 수표를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썼다. 수표까지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재심 청구하겠다. 이 신청 나는 이거는 틀렸다. 이 부분은 뭐 의리입니까? 동지적 의리입니까? 아니면 친노에 대한 배려입니까? 아니면 사법에 대한 불신입니까? 친노가 도덕적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밸류가 자기의 값어치가 굉장히 추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친노는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노영민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 행보를 본다면은 친노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변을 합니다. 강변을 한다. 네, 자기 이제 다 깨끗하다. 이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명숙 전 대표가 지금 그 불법 자금 받아서 불법 자금 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정 받고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예.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하는 순간 친노도 도덕적이 아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친노라고 해서 특별히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친노는 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야 되고 도덕적이다. 실제로도 도덕적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언행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하죠.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문재인 대표 이분들이 운동권 문화에 갇혀 있다. 운동권이라는 게 우리는 그렇죠. 동지고,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깨끗하고 네. 비리에 대해서 온정주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권 문화에 갇혀 있다. 네. 저기 나와 있는 비리에 대해서도 온정적이다. 네. 우리 편에 대해서는 온정적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맞은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좌파들은 항상 하나로 뭉치거든요. 그래서 좌파는 획일적이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은 식구니까 다 같아야 된다. 예. 그 친노들의 어떤 그 독선적, 유아 예. 독선적인 이 태도가 지금 가장 이 우리 정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정치권 비리 온정주의라고 자막을 나고 있지만 실제로 네. 저게 정치권이 아니라 문재인 대표 및 친노가 네. 주변 비리에 대해서 온정적이다. 네, 비리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인정을 않는 거죠. 네, 저 사람도 변호사고 그런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거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고,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보는 거겠죠. 예. 네.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네. 죄송합니다. 한명숙 대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전 대표가 네. 그렇게 해버리면 본인의 친노 안에서 입지가 흔들립니까? 그렇죠. 네, 친노들의 그 대표적인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한명숙 전 대표가 이런 뇌물을 먹었다. 그런 순간 친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다고 생각하겠죠. 친노의 도덕성이 치명적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런 분야에서 문재인 대표의 입장, 생각은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분이 대권을 향한 꿈을 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친노의 독선적, 독선적인 태도는 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은 깨끗하니까. 독야청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독야청청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요. 네. 저희 한국 입장에서 최근에 좀 약간 애매하게 곤란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뭔지 네. 직접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요. 한국인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뭐 폭발물을 터뜨렸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의심받고 있는 그 한국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스쿠니 그때 하신 거죠? 네, 왜 저한테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본 야스쿠니 간 것도 맞는데 그냥 가서 둘러보고 온 것뿐이에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혼자 가셨어요? 예. 아예 사제 폭탄과 관련된 건 어떤 행동도 하신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폭탄 몰라요. 네. 좀 불편하네요. 어떻게 물론 저분 말이 진심이고 저분이 폭발과 전혀 상관없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우리를 의심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그러니까 저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저분 주장을 믿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경시청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증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그 증거를 들어 밀어야지 지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럴 것이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일본은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일본은 더 신중해야 되겠죠. 일본은 신중해야 된다. 네. 그런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뭐 법이고 뭐고 다 이전에 국민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감정적인데 저분은 아니라고 치고요. 무죄 추정이니까. 네. 저분 말고 혹시 제3, 제4 어떤 진짜 네. 저 폭발물을 한 분이 저분 아니고 네. 다른 한국인이었다.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사과해야죠.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가 물론 저 신사 참배가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그 도덕 기준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정치인들의 행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불법 행위 아닙니까? 예. 그것이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불법 행위라면 우리는 너희 잘못한 거 사과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건 당연히 우리는 사과해야죠. 아니 그런데 뭐 그 한 개인이 만약에 그런 한국인이 있었다 치면 그런 네. 어떤 제3의 한국인이 폭발물을 설치하려다가 뭐 실패인지 어느 정도 약간 폭발했다고 치면 네. 그 개인의 일탈 행위를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가 일본에 사과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사과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그런 건 그게 국민 감정에 실린 거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도덕적으로 상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되는 거죠. 한국 국민이 저런 한국 국민 가운데 저런 테러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한다. 예. 뭐 그런 사과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과는 할 수 있다. 해야죠.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무슨 저 정신대 소년상 위안부 네. 소녀상에 이렇게 하고 네.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특히 옛날에 일제 때 말뚝박고 한 거에 네.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 사과하는 건 그런데 일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일본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네. 있다. 네. 예. 오늘 했을 때는 좀 약간 또 묘한 해프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네. 교수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 또 서울시와 강남구가 꽤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일부 댓글팀이 있어서 네. 서울시를 비방하는 글을 계속 저런 식으로 서울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다. 상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이런 댓글 비난 비방 논란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글쎄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도 갈등이 있는 거고요. 예. 우리 교육부하고 또 교육감들하고도 갈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갈등이라는 건 얼마든지 예상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과잉충성? 과잉충성. 네, 과잉충성이라는 형태로 이게 설마 강남구청장이 이런 일 시켰겠어요? 구청장이 다 모여 내부 네, 댓글 써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잉충성이다.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좀 한번 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군지 객기를 부려서 했을 수도 있지만 저건 영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오늘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답변이 나오시는데. 네. 그런 사건들을 자꾸 물어보시는 예.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노동개혁 관련해서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네. 국회 선진화법을 유예를 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 All or Nothing으로서 지금 5개 국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노동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5개를 전부 다 통과시켜야 된다. 그 야당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정의화 의장한테 압박을 가해서 국회 선진화법 유예 선언하고. 아니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을 유예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글쎄 모르죠 그거는. 그러고 그냥 법을 통과시키고
그 대통령이 서명하고 그 법으로 그걸 하면은 야당이 반발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 당연히 또 헌재 가져갈 거고. 예. 그건 헌재에서 재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헌재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차기 총선에서 이거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수락해달라.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예. 아니면 오로한 아성에서 something 일부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5개인데 5개 법안 중에 2개는 야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3개만 통과시키고 합의되는 거.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예. 나머지를 통과시키는데 선거운동하면서 이 2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18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80명 주십시오. 라고 선거 구호를 가지고 나갔을 때 180명이 되면은 그거를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로한 나싱이라는 하나와 썸씽이라는 것에서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는데 오로한 나싱으로 간다면 정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네. 무언가를 네, 얻어야 네. 되겠다. 둘 중에 하나죠. 전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국회 선진화법 유예선은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 썸씽이라면 일단은 한 3개 정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20대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은 언젠가는 헌법재판소에 한번 가야 돼요. 네. 받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제가 예. 그 계기를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계기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쾌도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